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험장 가기 전에 보면 좋을 문제 해결 능력 NCS 요약 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창의적 문제랑 분석적 문제에 대해서 비교하는 걸 한번 볼게요. 창의적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 되게 창의적이다라고 할 때는 지금 현재가 문제가 없더라도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문제 탐구이고 그 문제 자체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데 더 약간 이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때 보통 창의적인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에 의한 많은 아이디어 작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직관적, 감각적, 정성적, 개별적 특수성이 있는 거겠죠. 그럼 분석적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확실하게 그거 문제인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분석, 논리, 귀납과 같은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답의 수가 적으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석적 문제는 뭐냐면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답을 그대로 해 나가면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객관적, 논리적, 정량적, 이성적, 일반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이제 발생형 문제, 탐색형 문제, 그리고 설정형 문제가 나와요. 일단 발생형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 바로 직면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 직면을 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이미 일어난 문제.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제품 불량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했다거나 지금 현재 발생한 거죠. 탐색형 문제는 현재예요. 시점은 현재고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문제를 개선하거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 문제를 방치하면 뒤에 큰 손실이 따르거나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색형 문제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잠재 문제, 예측 문제, 발견 문제,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잠재 문제는 문제가 있긴 있어. 근데 잠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결국은 문제가 확대가 되어서 해결이 어려운 상태인 거고, 예측 문제는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현 상태의 진행 상황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발견 문제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타 기업의 업무 방식이나 선진 기업의 벤치마킹으로 개선,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탐색형 문제, 찾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작업자의 품질 개선 활동이라든지 현업 부서의 업무 생산성 제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탐색형 문제가 되겠고, 설정형 문제는 미래 문제예요. 앞으로 어떻게 미래 상황에 대응할지 관련된 미래 경영 전략 문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앞으로 미래에 뭐 예를 들어 ESG 경영에
경영이 대두가 될 텐데 우리가 이 ESG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으로 새로운 과제 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문제인 거죠. 여기도 예시 있죠. 신규 사업 진출하는 거, 시장 개방하는 거. 이런 건 지금 뭐 시장이 어떻게 개방했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인 거죠. 자, 그래서 또 밑에 내려가 보면 그럼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고가 있는데 어떤 사고냐면 첫 번째 전략적 사고, 두 번째 분석적 사고, 그리고 내부 자원 활용, 그리고 플러스 발상의 전환 이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해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해결 방안의 상위 시스템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람이 문제다. 그러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연결되어 있는 인력 시스템, 인사관리 시스템 이런 것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하는 게 전략적 사고인 거죠. 분석적 사고는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이 전체를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체를 각각의 요소로 나누어서 그 요소마다 의미를 도출한 다음에 그 요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실행하는 사고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이렇게 뭘 만든단 말이야. 근데 뭐 1작업장, 2작업장, 3작업장이 있어. 그래서 이 공장, 일단 공장이라는 그 전체를 나눴죠. 구역별로. 그리고 1, 2, 3 중에서 우리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네. 그 다음 첫 번째가 중요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하네. 이렇게 우선순위를 나눈 다음에 그럼 이 첫 번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건 거죠.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발상의 전환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거를 전환시켜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고인 거죠. 그리고 내외부 자원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내부 자원은 뭐라 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돈 이런 것들은 내부 자원인 거잖아요. 외부 자원은 뭐 외부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기술 재료 방법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사고 최대한 여기서 자원을 활용해서 바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기술에는 이슈 트리, MEC, 우선순위와 시사점 찾기, 그룹핑과 요약이 있네요. 이슈 트리, MEC. 자, 이슈 트리는 뭐냐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사안에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고 MEC는 서로 배타적이면서 중복되지 않게 문제를 분류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와 시사점 찾기는 중요도에 따라서 일단 우선순위 정하겠죠. 그리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문제를 재조명하는 방법. 그 우선순위를 정한 문제에서 중요한 중심이 뭘까를 찾는 거예요. 그 시사점을 찾아서 그 각각의 문제를 재조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핑과 요약은 뭐냐면 도출된 해결책을 결정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거. 그룹핑은 영희, 뭐 철수, 민희 얘네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일반 이렇게 하나로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애들은 뭐 키가 작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출된 해결책을 결정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장애 요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할 때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고정관념은 편견이잖아요. 이 개인적인 편견이나 경험, 그리고 습관을 통해서 이게 되겠어. 이게 설마 될까? 이런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 무시하는 거죠. 저건 당연히 안 되지. 무조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장애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단순한 정보에 의지하는 거. 쉽게 떠오른 아이디어나 정보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너무 방대하게,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인 자료 수집은 오히려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의 종류로서 우리가 소프트 어프로치와 하드 어프로치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소프트 어프로치라고 하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죠. 하드 어프로치는요, 약간 딱딱하고 단호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 내용이 맞아요. 보시면 소프트 어프로치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을 이신전심,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시사를 하거나 암시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거고요. 서로 기분이 통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그래서 결론이 애매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3자의 권위, 공감에 의지하여 의견을 중재한다.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어요. 소프트 어프로치는. 그래서 그 소프트 어프로치의 코디네이터가 공감에 의지하여 의견을 중재하고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도모한다. 별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에 소프트 어프로치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드 어프로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드 어프로치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네, 여기 보시면 하드 어프로치는 말 그대로 딱딱하고 단호한 거니까 직설적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나 협상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원칙에 근거한 토론인 거죠. 그래서 제3자는 구성원에게 지도와 설득을 하고 전원이 합의하는 일치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아세요? 신라 시대 때 만장일치 제도였던 화백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원이 합의하는 일치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긴 한데 잘못하면 단순한 이해관계 조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높은 만족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한번 볼게요. 퍼실리테이션은 촉진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집단이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촉진시켜주는 일이고,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창조적인 방법이 도출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 별표 한번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소프트 어프로치나 하드 어프로치는 여기 보시면 단순한 이해관계 조정이라고 했죠. 얘 두 개는 앞에 말했던 이거랑 이거는 단순히 조정하는 걸 그쳐요. 그러나 이 방금 했던 퍼실리테이션은 초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가 강화되고
팀워크가 향상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퍼실리테이션을 이용한 문제 해결은 자율적으로 실행하게 해야 되지 제3자가 합의점이나 줄거리를 이미 준비를 해놓고 그 예정한 대로 결론이 도출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창의적인 사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의적인 사고는 이미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해체를 하고 새로운 정보를 결합을 함으로써 가치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사고입니다. 네. 그러면 창의적인 사고가 포함하는 게 뭐냐면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발하거나 신기하거나 독창적인 것, 그리고 기존의 정보에다가 특정한 요구 조건에 맞거나 유용하도록 새롭게 조합시킨 것, 그런 것이 다 창의적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런 창의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유연상법이 있습니다. 자유연상법 단어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유롭게 생각을 연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발상을 하고요. 거기에 예시가 뭐가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어릴 때 한 번씩 다들 해보셨나요? 브레인스토밍 예를 들어 뭐 중간에 이렇게 써요. 뭐 예를 들어 진홍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연관을 짓는 거, 이런 게 브레인스토밍이겠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의 효과를 살려서 아이디어의 연쇄 반응, 그러니까 이거를 봤더니 이게 생각나고 또 저걸 봤더니 저게 생각나고 이렇게 연쇄적인 거죠. 그래서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나갈 수 있다. 이거는 주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아까도 보시면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테이블에 이렇게 구성원들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자석 배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큰 용지를 준비해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리더를 한 명 선출을 합니다. 리더는 직급 무관하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5명에서 8명 정도 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절반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새로운 생각들을 막 다양하게 해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유영사법은 어떤 생각에서 다른 생각을 계속해서 떠오르는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주제에 생각나는 것을 계속해서 열거해가는 발산적 사고 중에 하나예요. 발산적 사고는 예를 들어서 생각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퍼뜨려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뭐냐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이야기를 했잖아요. 브레인스토밍은 가장 큰 게 있어요. 비판 금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금지를 하는 이유가 너 이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면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판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모든 발언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쓸데없고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되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기 위해서죠. 그 다음 두 번째, 강제연산법이요. 강제연산법.
강제 연산법은 말 그대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강제로 하는 거야. 어떻게? 힌트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 이렇게 뭐 우리 보통 아는 체크리스트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신차 출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판매 방법, 뭐 대상 이렇게 힌트를 통해서 발상을 하는 거죠. 비교 발상법은 생각을 하긴 하는데 비교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제의 본질과 닮은 것을 힌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건데 NM법과 시냅틱스법이 있어요. NM법은 비슷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힌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N이랑 M이 약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M도 어떻게 보면은 N을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긋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닮았네? 그래서 이거는 비슷한 것을 찾아내서 힌트를 하는 비교 발상법이구나 라고 외웠고 시네틱스는 반대예요. 서로 관련이 없는 요소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는 비교 발상법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아래쪽을 또 내려가 보면 이제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무지의 오류가 있어요. 무지의 오류는 뭐냐면 무지가 뭐예요? 좀 멍청하고 몰라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배가 암을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 그래서 따라서 정부의 금연 정책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오류인 거야.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반대의 주장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된 건 없지만 그렇다고 그 반대가 참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됐고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류. 그리고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예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는 상대방의 주장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논리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물러냈고 마약을 복용한 전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 혐의. 자, 여러분 보세요. 살인한 거랑 사생활 물러난 거랑 마약 복용한 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겠지. 평소에 그 피해자를 싫어했고 뭐 죽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야 한다 이러면 말이 되지. 근데 이렇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허수아비가 뭐야? 진짜 사람인 것처럼 해서 새를 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진짜인 척을 하는 거지. 주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말을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거든요. 맞죠? 그래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위나 인신 공격에 의존한 논증 한번 보겠습니다. 위대한 성인이나 유명한 사람의 말을 활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최고 권위자인 땡땡땡 박사도 이 말을 했어. 야, 이 박사도 이 말을 했는데 이건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이 영화는 재밌을 거야. 유명한 평론가가 극찬했거든. 그리고 결합과 분할의 오류. 결합은 뭐냐면 여러 개를 합치는 거죠. 분할은 뭐냐면 이 전체를 하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사례로는 오류가 없어. 그런데 여러 사례를 잘못 결합하면 완전히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시를 볼게요. 트럭에 가득 실린 모래는 무겁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모래도 무겁나요? 그건 아니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볼게요. 이게 유명한 건데 이거는 특정 몇몇 사례만을 토대로 일반화를 한 경우 한국인 노예 근성이 있어요.
남자는 늑대예요. 흑인 지능이 떨어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일부에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있는 몇몇 사람을 보고 이렇게 전체 얘기를 한다거나 늑대 같은 행동을 한 사람 몇 명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복합 질문의 오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다시 이런 죄를 지을 것인가? 이거는 어떤 답을 하더라도 분리하면서 벗어날 수 없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죄를 지었는가? 두 번째 또 이런 죄를 지을 것인가?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이때부터 이입을 하는 거예요. 이입을 해서 내가 범죄자가 됐어. 근데 범죄가 됐는데 경찰이 다시는 이런 죄를 또 지을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라고 아니요라고 하잖아요.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럼 당신은 죄를 짓긴 했다는 거군요.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가 있는 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대 해석의 오류 한번 볼게요. 과대 해석의 오류, 애매성의 오류, 연역법의 오류가 있는데 과대 해석은 말 그대로 과도하게 문구에 집착한 거야. 성경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문구대로 과대 해석을 할 경우에 도피 중인 중범죄자까지 보호해주는 오류를 범할 것이다 라는 거지. 애매성의 오류는 애매한 표현으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다. 이 약하다는 게 오래 살지 못한다 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표현이 다의적인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연역법의 오류는 3단 논법의 오류예요. A는 B, B는 C, 그래서 A는 C다. 와 같은 3단 논법에서 오류에 빠지는 거. 자, 예시를 볼게요. TV를 보면 눈이 나빠진다. 철수는 TV 자주 안 본다. 따라서 철수는 눈이 나빠지지 않는다. 눈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핸드폰 봐도 나빠질 수 있고, 컴퓨터 봐도 나빠질 수 있고, 책 봐도 나빠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거겠죠. 흑백 논리의 오류는 반대 관계나 모순 관계를 혼동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다 와가요. 밑에 볼게요. 자,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피라미드 구조화 방법과 So What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어떻게 생겼어요? 삼각형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하위의 사실부터 해서 점점점 상위의 주장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조 메시지를 통해서 주요 메인 메시지를 얻고 다시 메인 메시지를 종합한 최종 정보를 도출해 나가는 방법인 거죠. 자, 이게 언제 때 쓰냐면 범죄 수사 시 용의자를 확정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o What 방법을 한번 볼게요. So what은 말 그대로 그래서 뭐지? 라고 자문자답을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정보로부터 의미를 찾아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사고. 단어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수어가 있는 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판적 사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제나 주장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해서 평가하는 능동적인 사고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평가 동그라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 항상 문제의식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변에 발생하는 사소한 것도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산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생각하려던 대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마음을 개방적으로 가지고 편견을 갖지 않아야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객관성, 개방성, 융통성, 지속성과 같은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절차 과정은
문제인식, 문제 도출, 원인 분석, 해결안, 개발, 실행 및 평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진짜 별표 많이 할게요. 이게 거의 한 2번에 한 번, 3번에 한 번 꼭 나왔던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이거 외울 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문제인식, 문제 도출, 원인 분석, 이랑 개발. 그래서 인도, 분계. 뭐 실행과 평가는 항상 마지막일 걸 알 테니까 뺐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인도에서 화가 났다. 이게 화가 날 때 우리 분개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화가 나서 인도 분개라고 저는 외웠고요. 문제인식의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환경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진 않는데 문제인식 방법에는 첫 번째 환경 분석 기법으로 환경 분석의 기법으로 첫 번째 3C 분석이 있어요. 3C가 뭔지 아세요? 3C가 company, 그리고 competitor, 그리고 customer, 요 세 가지의 C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사, 경쟁사, 그리고 고객의 의미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달성하려는 그 목표와 차이가 없는가, 그리고 경쟁 기업의 우수한 점과 차이가 없는가, 그럼 고객들은 우리 회사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진짜 중요한 별표, 진짜 중요한 스왓 분석. 스왓, 저는 사실 스왓 분석 너무 좋아하는데 스왓이 뭘까요? S는 강점, W는 약점, O는 기회, T는 위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표에다가 이제 뭐 S, W, 뭐 O, T 이렇게 해서 찾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SO는 뭐냐면 이 강점을 통해서 기회를 잡는 거죠. 그럼 WO는 뭐냐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약점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러면 ST는 뭐냐면 이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하는 거고요. WT는 뭘까요? 이 약점과 위협을 전부 다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회랑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 환경 요인이라고 하고, 강점과 약점 우리 회사 내부잖아요. 그래서 내부 환경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외부 환경 요인을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스텝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S 소셜 사회, C는 컴피티션 경쟁, E는 이코노믹 경제, 그다음에 P는 폴리틱 정치, T는 테크놀로지 기술, I는 인포메이션 정보, C는 클라이언트 고객을 통해서 외부 환경 요인을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 환경 요인은 뭘로 분석하냐면 MMITI 분석이 있는데, 이게 사람, material 물자, 그 다음에 money, 그 다음에 I는 information 정보, T는 time 시간, I는 이미지, 이렇게 통해서 내부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